제 이름은 김은서이고 올해 34세입니다. 수년 동안 제 남편 박준영은 저를 제 집에서조차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강미연은 제가 자기네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통제하기 쉬운 사람, 결코 반항하지 않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저에 대해 진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연히 듣게 되었고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텅 빈 집, 동결된 계좌, 그리고 제가 남긴 쪽지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모두가 당신이 주저앉기를 바랄 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에 구독해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 늘 그랬듯이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부드러웠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준영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맨발은 원목 마루에 차가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루틴이었고 더 이상 사랑이 보답받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조차 사랑을 보여주는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수년 동안 저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달걀이 완벽하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휘저었고 그가 좋아하는 정확한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빵을 토스트했으며 작은 꽃병에 신선한 꽃을 꺾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루틴은 우리 결혼 생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조차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고 사랑은 이런 작은 몸짓들, 매일 나타나는 것,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은 커피와 버터 냄새로 가득했고 저는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냉기 대신 그 따뜻함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영이 마침내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휴대폰으로 향했고 엄지손가락은 메시지를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직 잠에서 깬 듯 헝클어져 있었고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그의 앞에 미소와 함께 놓으며 최소한의 감사 인사나 아침 인사를 기대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커피를 정확히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블랙, 설탕 없이. 그는 달걀을 쳐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고 역겨움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 기름지잖아, 은서. 기름진 음식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해? 가슴이 뻐근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그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달걀은 제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다르게 만들게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노려보며 계속 식사를 했고 읽고 있는 내용에 가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제 접시를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갑자기 제가 먹는 모든 한 입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숨 막힐 듯 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 초가 불쾌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하루, 그의 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절당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늦은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의 어머니 강미연이 명품백을 들고 완벽하게 화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고급 크림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그 단단하고 완벽한 미용실 스타일로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크게 울렸습니다. 은서야, 얘야, 그녀는 말했고 그녀의 눈은 늘 그랬듯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엉덩이, 허벅지, 배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방종하게 지내는구나 보아하니.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편안한 옷, 레깅스와 오버사이즈 스웨터 같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노출된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그녀가 결혼 후 제가 찐 모든 결점, 모든 살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몸이 그녀의 알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저는 대립에 능숙하지 못했고 특히 그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저는 대신 물었고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어 거절하고 준영이 앉아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랐고 마치 제 집에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사적인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마치 소유주인 것처럼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연은 몇 분 후 준영을 따로 불렀지만 목소리를 낮추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영가 넌 모델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겨우 이런 걸 얻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문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카운터를 붙잡는 동안 제 손은 떨렸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있었습니다. 오, 정말 상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준영이 항상 생각했을까봐 두려웠던 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침 내내 저를 괴롭혔고 제 자신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살쪘어요? 그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차갑고 짜증이 났으며 마치 제가 중요한 것을 방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그걸 묻는 거야?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잔인함은 칼처럼 저를 베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답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는 듯이, 마치 제가 묻는 것조차 한심하다는 듯이. 저는 제 접시를 내려다보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언급, 모든 시선, 모든 침묵은 저를 더 작게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변호사이자 저를 여전히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최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으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대 같았습니다. 은서 씨, 아버지 재단 서류 갱신건에 대해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만날 시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의 침착한 존재에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정과 서류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지만 전문적인 대화 아래에서 저는 그의 염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제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이상한 대비를 느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제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제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은 제가 짐인 것처럼 그가 참아야 할 불편함인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준영이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복도에 서서 엿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단어를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불에 관한 것, 빚에 관한 것,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사실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팀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는 비밀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세탁을 하다가 준영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내 중심가의 값비싼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데려가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날짜가 즉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말했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메인 요리 2개, 와인 2잔, 그리고 공유 디저트가 찍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노려보는 동안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당장 위층으로 달려가 답을 요구하고 영수증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췄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결이 더 많은 잔인함, 더 많은 조작만 가져올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제 일기장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증거, 만약을 대비해서 그날 저녁 저는 부드럽게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외식했어요? 영수증을 본 것 같아서요? 그의 머리가 저를 향해 획 돌았고
그의 눈은 날카롭고 화가 나 있었으며 마치 제가 중요한 것을 방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서, 그만 좀 캐물어. 당신은 편집증 환자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방어적인 태도는 그 어떤 것보다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그는 단순히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즉시 물러서며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간섭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갔고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자꾸 어리석게 느껴지며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여자,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여자.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썼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어쩌면 나는 마침내 명확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단어들이 저를 노려보았고 저는 두 가지 모두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한다면, 테이블을 아름답게 차린다면, 제가 여전히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준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는 여전히 사랑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처음부터 요리하며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모든 요리를 정확히 준비했습니다. 수제 소스를 곁들인 그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 마늘빵, 그가 선호하는 특정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저는 심지어 값비싼 와인 한 병을 땄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촛불을 켜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명을 낮췄습니다. 저는 한때 그가 좋아했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한때 그를 미소 짓게 했던 짙은 파란색 드레스였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으며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멋진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왜 사랑에 빠졌는지 기억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카운터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끗 봤습니다. 연락처 이름은 백완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보였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벌써 지난 밤이 그리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쳐다보며 서 있었고 발밑에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완공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당신이 숨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사라졌고 목구멍 어딘가에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질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수건에 손을 닦고 뒷마당으로 나갔고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는 시원했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제 온몸을 장악한 떨림을 멈추려고 노력하며 허벅지에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마침내 제가 안으로 돌아왔을 때 미연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영이 그녀에게 준 여분의 열쇠로 스스로 들어왔음에 틀림없었고 저는 준영에게 그 열쇠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이번에는 친절하게 굴려고도 하지 않고 즉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그 드레스는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당신, 머리, 세상에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간 게 언제야? 당신은 포기한 것 같아.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방에 없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바로 앞에서 저를 언어적으로 해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미연의 말보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그의 삶에서 제 위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변명했고 울기 시작하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갔지만 화장실 문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고 날카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문 바로 밖에서 멈춰 섰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으며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독성이 있었고 역겨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뚱보랑 자는 건 역겨워. 쳐다만 봐도 속이 메스꺼워.
그녀는 돈 때문에만 쓸모 있어. 재산을 확보하는 대로 난 사라질 수 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막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손을 넣고 맨손으로 제 심장을 쥐어짜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짠 것 같았습니다.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반복될 때마다 이전보다 더 깊이 배었습니다. 뚱보, 역겨워, 메스꺼워, 돈, 미연의 목소리가 뒤따랐고 만족스럽고 흡족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재산을 갖게 되면 당신은 사라질 수 있어. 그녀는 너무 망가져서 반격하지 못할 거야. 그녀 같은 여자들은 절대 반격하지 않아. 그냥 울고 음식으로 위안 삼을 뿐이지.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채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단순히 셧다운되었고 일종의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를 독처럼 흡수했고 독은 제 혈관으로 스며들어 제 시스템 전체로 퍼져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은 공모하고 있었고 마치 제가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한 것처럼 제 파멸을 상업적 거래인 양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초에 불과했을 시간 후에 저는 스스로를 강제하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저는 찻잔을 들고 침착하게 기계적으로 저었습니다. 준영과 미연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본 미소 중 가장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저는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은 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방금 무엇을 촉발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약하다고 그들의 잔인함의 무게 아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준영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코를 골았고 완전히 평화로웠으며 아마도 그의 정부나 저를 제거하고 나면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쓸지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제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결혼 생활, 제가 싸웠던 사랑, 제가 상상했던 미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의 앞에서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아는 만족감을 그에게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그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비웃고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뚱뚱하고 어리석은 여자이기를 끝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 강인한 누군가, 준영이 아버지의 모든 노력을 가져가는 동안 조용히 물러서지 않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영이 깨기 전에 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즉시 동의했고 걱정은 전화상에서도 그의 목소리에 분명했습니다. 제가 시내 중심가의 그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저를 그의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전체가 어두운 나무와 가죽 의자로 되어 있었고 진지한 사업이 처리되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잔인한 말, 모든 의심스러운 영수증, 모든 늦은 밤, 모든 거짓말. 저는 그에게 메시지에 대해, 미연의 계획에 대해 들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민호 변호사는 듣는 동안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졌고 제가 공유하는 모든 세부 사항에 그의 턱은 굳어졌습니다. 은서 씨,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준영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당신 아버지의 남은 자산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 부동산을 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논의했던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를 막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더 일찍 말했어야 했습니다.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준영은 단순히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재정적으로 파괴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고 저를 아무것도 없이 남겨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강도였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억눌린 눈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깊고 가슴 찢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그 힘에 떨렸습니다. 수년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의 냉정함에 대해 저 자신을 탓했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저에게 티슈를 건네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제가 판단 없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고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제 흐느낌이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당신은 이것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호 변호사는 저와 준영이 공유하는 모든 계좌를 확인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수년간의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 청구서, 투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한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는 문서에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우리가 찾기 시작하자 그의 배신의 증거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결국 그는 당신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두려움은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분노와 같은 무언가. 저는 수동적인 태도를 끝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여자이기를 끝냈습니다. 저는 그날 공동명의 계좌를 모두 동결했습니다. 저는 준영이 손댈 수 없는 새로운 재단으로 제 유산과 재산을 재지정했고 그것은 안전하고 보호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조용했으며 고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제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는 준영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면을 보았고 그가 수행하는 연기를 보았고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의 가짜 미소를 보았고 저를 조종하고 싶을 때의 숙련된 매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잘생긴 얼굴과 유창한 말 아래에 항상 숨겨져 있던 괴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보지 못한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이수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았고 그녀는 제 삶에서 저를 한 번도 판단하거나 제가 열등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말은 빠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야, 은서. 그것은 명확함이고 네가 마침내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번개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준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보살핌을 필요로 했고 감정적 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희망, 사랑 또는 부정의 필터 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가 쉬운 먹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한 포식자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소지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편지, 그 다음은 할머니의 반지였습니다. 저는 시내의 창고를 빌렸고 제게 중요한 모든 것으로 채웠습니다. 감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었던 모든 것 준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정부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의 어머니와 음모를 꾸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아직 그의 것이 아닌 돈을 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제 얼굴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쩌면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또한 더 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가 몇 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은서야, 사람들은 내 외모 때문에 너를 과소평가할 거야.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네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줘.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경멸하는 거야. 그 진술의 진실은 갑옷처럼 저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의 잔인함은 제 체중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순간 그는 저에 대한 그의 권력을 잃었고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준영 옆에 누워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응시했고 제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기대로 뛰었습니다. 제 마음은 민호 변호사와 제가 그날 오후에 마무리했던 계획을 되짚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서명되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보호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준영이 깨어 있었더라도 듣지 못했을 정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도시가 아직 조용하고 거리가 비어 있을 때 새벽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혜였고 민호 변호사는 그녀를 신중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추천했습니다. 5억 6천만 원 상당의 집은 현금 구매자로부터 개인 거래를 수락할 의향이 있다면 빠르게 팔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제 이름을 쓸 때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복으로 채우게 합시다. 그런 다음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점장과 약속을 잡았고 우리는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개인 계좌를 비우고 민호 변호사가 설립한 재단으로 자금을 옮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푼까지 모든 것을 이체했습니다. 저는 모든 공동 신용카드, 모든 공동 계좌, 재정적으로 저를 준영과 연결하는 모든 것을 폐쇄했습니다. 제 돈에 대한 그의 접근 권한은 몇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수년간의 그의 신중한 계획이 단 한 번의 아침에 파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제 서류는 이미 방수 폴더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매일 착용했던 아버지의 시계가 제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몇 벌의 옷, 실용적인 물건들,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준영이 저에게 해준 모든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보석, 명품 가방, 값비싼 향수. 저는 그에 대한 단 하나의 기념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산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불과 며칠 전 그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그 테이블에 앉아 쪽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결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 준영. 저는 민호 변호사가 주선한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표시가 없는 뱅와 함께 도착했고 전문적이고 빨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집은 비었습니다. 가구, 접시, 모든 것. 모든 것이 벤과 창고로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팔릴 것이고 일부는 기부될 것이며 일부는 보관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영이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벽은 공허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문간에 서서 한때 희망으로 가득 채웠던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년 전 사랑, 신뢰, 순진한 낙관으로 가득 차서 그 문을 통과했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더 강한 누군가,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누군가, 생존이 때로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수현은 정시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탔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로운 재단 명의로 임대한 작은 호숫가 전원주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전했으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는 곳, 누군가가 당신을 부수려고 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한편 준영은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구도 돈도 아내도 없었고 주방 카운터에 짧고 파괴적인 쪽지만 남아있는 텅 빈 집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공포, 분노, 불신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전화에 계속해서 전화하여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모든 화면에서 0을 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서졌으며
사랑에 너무 필사적이어서 방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저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집에 들이닥쳐 제가 모든 것을 훔쳤다고 소리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준영의 얼굴이 진실을 깨닫고 창백해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집도 조종할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빚과 거짓말, 그리고 그 자신의 약의 쓴맛뿐이었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에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소나무와 호숫물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호수는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잔잔하고 끝이 없었으며 일몰을 분홍색과 금색 음영으로 반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말하기 너무 두려웠고 믿기에는 너무 억눌렸던 단어들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에서의 첫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잘 잤습니다. 코골이도, 눈치 볼 필요도, 아침에 아직 어떤 잔인한 말이 저를 맞이할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평화, 그리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잔잔한 물결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영이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날 아침 텅 빈 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랍을 열고 찬장을 열어 젖히고 제가 어딘가 구석에 숨어 놀고 있는 것처럼 제 이름을 외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메아리는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제가 정말로 떠났다는 현실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수현이 정오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모두에게 전화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6번 전화했어. 그는 정신이 나갔어. 그에게 뭐라고 했어? 저는 조용히 제 소지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편지, 그 다음은 할머니의 반지였습니다. 저는 시내에 창고를 빌렸고 제게 중요한 모든 것으로 채웠습니다. 감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었던 모든 것, 준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정부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의 어머니와 음모를 꾸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아직 그의 것이 아닌 돈을 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제 얼굴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쩌면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또한 더 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가 몇 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은서야, 사람들은 내 외모 때문에 너를 과소평가할 거야?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네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줘.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경멸하는 거야. 그 진술의 진실은 갑옷처럼 저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의 잔인함은 제 체중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순간 그는 저에 대한 그의 권력을 잃었고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준영 옆에 누워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응시했고 제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기대로 뛰었습니다. 제 마음은 민호 변호사와 제가 그날 오후에 마무리했던 계획을 되짚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서명되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보호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준영이 깨어 있었더라도 듣지 못했을 정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도시가 아직 조용하고 거리가 비어 있을 때 새벽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혜였고 민호 변호사는 그녀를 신중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추천했습니다. 5억 6천만 원 상당의 집은 현금 구매자로부터 개인 거래를 수락할 의향이 있다면 빠르게 팔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제 이름을 쓸 때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곳을 행복으로 채우게 합시다. 그런 다음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점장과 약속을 잡았고 우리는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개인 계좌를 비우고 민호 변호사가 설립한 재단으로 자금을 옮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푼까지 모든 것을 이체했습니다.
저는 모든 공동 신용카드, 모든 공동 계좌, 재정적으로 저를 준영과 연결하는 모든 것을 폐쇄했습니다. 제 돈에 대한 그의 접근 권한은 몇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수년간의 그의 신중한 계획이 단 한 번의 아침에 파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제 서류는 이미 방수 폴더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매일 착용했던 아버지의 시계가 제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몇 벌의 옷, 실용적인 물건들,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준영이 저에게 해준 모든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보석, 명품 가방, 값비싼 향수. 저는 그에 대한 단 하나의 기념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산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불과 며칠 전 그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그 테이블에 앉아 쪽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결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 준영. 저는 민호 변호사가 주선한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표시가 없는 뱅과 함께 도착했고 전문적이고 빨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집은 비었습니다. 가구, 접시, 모든 것. 모든 것이 벤과 창고로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팔릴 것이고 일부는 기부될 것이며 일부는 보관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영이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벽은 공허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문간에 서서 한때 희망으로 가득 채웠던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년 전 사랑, 신뢰, 순진한 낙관으로 가득 차서 그 문을 통과했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더 강한 누군가,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누군가, 생존이 때로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수현은 정시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탔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로운 재단 명의로 임대한 작은 호숫가 전원주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전했으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는 곳, 누군가가 당신을 부수려고 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한편 준영은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구도 돈도 아내도 없었고 주방 카운터에 짧고 파괴적인 쪽지만 남아있는 텅 빈 집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공포, 분노, 불신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전화에 계속해서 전화하여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모든 화면에서 0을 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서졌으며 사랑에 너무 필사적이어서 방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저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집에 들이닥쳐 제가 모든 것을 훔쳤다고 소리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준영의 얼굴이 진실을 깨닫고 창백해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집도 조종할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빚과 거짓말 그리고 그 자신의 약의 쓴맛뿐이었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에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소나무와 호수물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호수는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잔잔하고 끝이 없었으며 일몰을 분홍색과 금색 음영으로 반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말하기 너무 두려웠고 믿기에는 너무 억눌렸던 단어들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에서의 첫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잘 잤습니다. 코골이도 눈치 볼 필요도 아침에 어떤 잔인한 말이 저를 맞이할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평화 그리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잔잔한 물결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영이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날 아침 텅 빈 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랍을 열고 찬장을 열어젖히고 제가 어딘가 구석에 숨어 놀고 있는 것처럼 제 이름을 외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메아리는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제가 정말로 떠났다는 현실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수현이 정오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모두에게 전화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6번 전화했어. 그는 정신이 나갔어. 그에게 뭐라고 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죠. 제가 그녀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야 그는 절망적으로 들려 거의 겁에 질린 것 같아. 잘 됐네. 저는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제가 느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통제력 상실. 수현에 따르면 준영은 그날 아침 10시경에 그의 은행 앱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동의 친구에게서 모든 계좌에서 0을 봤을 때 문자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가 빨갛게 변했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은행에 전화하려고 했고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점장은 전문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김은서 씨는 어제 소유권을 이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박준영 씨를 위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제가 자신을 능가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미연은 오전 11시경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수현에게 말해준 이웃에 따르면 그녀는 현관문을 통해 돌진했고 그녀의 하이힐이 텅 빈 바닥에 부딪혔으며 텅 빈 방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가 천박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녀는 준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그녀는 문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그녀가 모든 걸 훔쳤어. 하지만 처음으로 준영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그건 그녀의 돈이었어. 그녀의 집이었어. 그건 전부 그녀의 것이었어. 그 깨달음이 그때 그를 강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집에서 살았고 제 돈을 썼으며 제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으며 그에게는 그의 존엄성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영은 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민호 변호사가 그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오만했고 그가 저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오랜 친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직후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방금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민호 변호사는 즐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그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박준영 씨에게 김은서 씨가 그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며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돕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에게 경비를 부르기 전에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영은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을 과소평가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반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영은 분명히 격분하여 집의 와이파이 라우터를 벽에 던져 부쉈습니다. 그는 또한 수현이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열쇠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것을 주방 서랍에 숨겨두고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기에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여전히 되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가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기대감에 손을 떨며 아마도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할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창고 문이 위로 열렸고 안에는 제가 그에게 남겨둔 것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 제 10대 시절의 일기장, 금전적 가치는 없지만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 할머니의 요리책, 아버지의 가장 좋아하는 커피잔, 부모님이 서로에게 썼던 연애편지. 다이아몬드도 은행 명세서도 현금도 재산권도 없었고 오직 그가 결코 신경 쓰지 않았던 추억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들을 쳐다보며 서 있었음에 틀림없고 마침내 그가 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롭고 불안정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보려고 아버지가 저에게 심어준 힘, 제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지혜, 항상 거기에 있었던 조용한 결단력을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미연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 한심한 친구 수현에게 갔을 거야. 가서 은서가 어디 있는지 말하게 하자라고 그녀는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수현의 집으로 가서 징수원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현은 저에게 현관 구멍을 통해 먼저 그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준영의 꽤 최최한 모습, 미연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팔짱을 끼고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어? 준영이 요구했습니다. 수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이건 납치야? 경찰 부를 거야?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세요. 수현이 말했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을 떠난 성인 여자를 찾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그들이 매우 이해심이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원하려고 했습니다. 준영의 말투는 은서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만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에게 전화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에서 저는 한 번만, 딱 한 번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아는 모든 조종 전술을 거쳤습니다. 먼저 분노가 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미쳤어. 다음은 협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은서.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다음은 조종이었습니다. 너는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마침내 절망이었습니다. 제발 은서야, 사랑해. 네가 필요해.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2번 들었고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진정한 감정이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연기했던 한 남자의 또 다른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안도감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누군가, 그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 과거의 누군가, 정유진, 부유한 미망인, 그가 비밀리에 만나던 여자,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줄 여자였습니다. 준영은 시내 중심가의 루프탑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값비싼 칵테일과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고 차갑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다음 날 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사라졌더군. 준영이 앉았을 때 유진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사라져서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끊임없이 전화했잖아. 나에게 위기가 닥쳤어. 준영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녀가 미쳤어. 그녀가 우리 계좌를 다 비우고 사라졌어. 하지만 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해. 유진은 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난 그녀를 찾을 거야. 난 그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지금 감정적이지만 돌아올 거야. 그녀는 항상 그랬어. 그는 테이블 위로 유진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우리의 미래를 가질 수 있어. 바로 그때 유진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준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저에게 제 전 남편을 생각나게 했어요. 매력적이고 잘생겼고 완전히 이기적이었죠. 저는 관심이 필요했고 당신은 저에게 그것을 주었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다시 욕망받는다고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영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게임이었나요? 당신에게도 게임이 아니었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저를 위해 당신의 아내를 떠날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나요? 제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그녀의 돈을 가져가고 나서 저를 계속 옆에 두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이것에 대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숫가 전원주택에서 저는 수현이 창고에서 가져온 작은 잠긴 나무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뚜껑에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18번째 생일에 그것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수년 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보석과 사진 아래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필체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맨 위의 날짜는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5년 전 그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은서에게 편지는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고 너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제가 그의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시야를 흐릿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아름답고 똑똑하고 친절한 여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사람들이 네 몸집 때문에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를 어떻게 과소평가하는지, 네가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어떻게 가정하는지도 보았다. 만약 누군가가 네 마음이 아니라 네 재산 때문에 너와 결혼한다면 징후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사랑이 근본적으로 부서진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라. 그의 말은 마치 그가 저에게 사후세계에서 직접 말하는 것 같았고 준영과의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그가 예견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네가 사라져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숨겨진 재단을 만들었다. 민호는 알고 있다. 그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삶을 건설해라. 그것을 사용하여 네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 되어라. 너를 깎아내리려는 누구로부터도 자유롭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흐느꼈고 다시 한번 그를 위해 울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눈을 닫고 창문을 통해 쳐다보았습니다. 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를 들여보냈고 여전히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찾으셨군요.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만약 그녀가 행복하다면,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녀는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다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앉아서 서류 폴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재단은 52억 원 상당입니다. 수년 동안 이자가 쌓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당신을 재정적으로 덫에 빠뜨리려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신이 빠져나갈 길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한 탈출구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유, 보안, 그리고 제 조건에 따라 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은서 씨, 민호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하고 있으며 아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날 저는 더 굳게 섰습니다. 고통은 힘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준영이 생각했던 부서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연이 일축했던 약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마침내 제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서 준영의 세상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채권자들은 끊임없이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그의 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번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은서 씨, 저 정유진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제 속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준영 씨 휴대폰에서요. 제발 그냥 들어주세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과 사귀고 있었어요. 당신이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끝났다고 말하려고 전화했고 사과하려고도 했어요. 저는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완전히 망연자실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준영 씨가 당신과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더군요. 당신은 전혀 망연자실하지 않았죠. 그렇죠? 당신은 글을 끝냈어요. 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끝냈어요. 잘 됐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생충이니까요. 그가 어제 나타나서 당신을 찾도록 저를 조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에서 제 역할에 대해 죄송해요. 저는 그가 당신을 털고 당신을 재정적으로 파산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랍게도 저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저를 더 많이 도왔어요. 그가 그의 관계에 너무 정신이 팔리지 않았다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희 둘 다 당신을 과소평가했나 봐요. 모두가 그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우리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경쟁을 예상했고 드라마를 예상했으며 제가 싸울 가치도 없는 남자를 위해 싸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직면했습니다. 명확함을 찾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혜, 그가 제 주변에 구축한 보호막, 그리고 그가 항상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힘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전원주택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조용히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숨거나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제 재단 소유의 아름다운 아파트에 저를 정착시켰고 준영은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곳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조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 날 민호 변호사가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회의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준영은 당신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는 여러 문서에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히 잔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서 씨.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제가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제 생각엔 민사소송이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가 한 일을 알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은서는 일을 공개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은서는 수치심에 힘을 주어야만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신분 도용, 금융사기, 정서적 잔인함, 부부 조종. 저는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민호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소송은 3일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문서는 두껍고 상세하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개설한 모든 신용카드, 그가 위조한 모든 서명, 그가 훔친 모든 원, 수연이 목격한 모든 잔인한 언급, 그가 말한 모든 거짓말,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미연의 집에서 그녀의 소파에서 자고 있을 때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의 이웃, 수현의 친구에 따르면 그는 그 서류를 읽었을 때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래, 미연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일 후에,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을 때, 네가 그녀와 결혼한 후에. 하지만 준영은 단순히 소파에 무너져 내렸고 서류는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방역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녀 같은 여자들은 방역하지 않아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 이것이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 사랑받고자 하는 저의 필사적인 마음, 저의 수년간의 조건화가 저를 영원히 덫에 가둘 것이라고. 그는 제가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저의 약점 위에 그의 전체 계획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저는 저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기분 좋게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몸에 맞고 저를 자신감 있게 느끼게 하는 새 옷을 샀습니다. 저는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끼기 위해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자유의 매일, 평화로운 수면의 매밤, 제 조건에 따라 사는 매 순간에 의해 커져 나갔습니다. 수현은 어느 날 저녁 와인과 포장 음식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제세 발코니에 앉아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차이점이 뭐야? 복수는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정의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없도록 하는 거야. 그녀는 잔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를 미워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게 하는 거야. 저는 제 잔을 그녀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준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했습니다. 그는 결코 갖지 못할 돈을 위해 진정한 관계를 버렸습니다. 그는 거짓된 것을 위해 진정한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 심리 일주일 전 준영은 마지막 속임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 건물에 나타나서 컨시어지를 매료시켜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면도를 하고 멋진 정장을 입고 그의 가장 진실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는 컨시어지인 안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끔찍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제 상황을 설명했던 컨시어지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은서 씨는 명확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여기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에게 권리가 있어. 아닙니다, 손님. 당신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쳐서 나중에 그가 지불해야 할 흠집을 남기기 전에 떠났습니다. 법원 심리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감색 드레스를 입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연기하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준영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었으며 그는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오려는 것처럼 반쯤 일어섰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심리는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단 아이체를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제 위조 서명이 있는 신용신청서, 그의 계획을 논의하는 준영과 유진 사이의 메시지, 심지어 수현이 미연이 돈을 얻으면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까지 준영의 변호사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제가 보복심에 차 있다고, 제가 순진한 행동을 오해했다고, 결혼 생활이 단순히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은 증거의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일어서서 판사를 마주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화가 나거나 씁쓸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남편이 한 일이 잘못되었고 그가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는 단지 저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강탈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려고 공모했습니다. 저는 이 법원이 그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준영은 거짓말하려고 했고 울려고 했고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저를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제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며 위험 있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증인들 민호 변호사, 수현 은행 대표들은 문서화된 증거로 그가 말한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엄격한 여판사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준영 씨, 저는 당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사기와 신분 도용의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그녀는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은서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5억 6천만 원, 1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저는 잠재적인 형사 기소를 위해 이 사건을 검찰청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준영은 법정에서 바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수는데 모든 것을 걸었지만 대신 자신을 부쉈습니다. 저는 수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으로 그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의는 준영을 파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존엄성, 저의 평화, 그리고 저의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법원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갈 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저를 연민의 눈으로 보았고 일부는 감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제 것이었고 저는 마침내 제가 된 사람에 대해 자랑스러웠습니다. 밖에서 민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서 씨.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돈보다, 법적 승리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저를 강하게 키우셨고 저는 마침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집으로 돌아온 준영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그를 추적해왔고 이제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들은 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었고 쪽지와 법적 서류를 든 사람들을 보았고 즉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네 잘못이야. 그녀는 준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내 친구들이 내게 질문을 해. 사교계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네가 이 가족에게 굴욕을 줬어. 하지만 처음으로 준영은 소리쳤습니다. 수년간의 어머니의 통제, 수년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형성된 세월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나에게 성격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잖아. 당신이 나에게 돈 때문에 결혼하라고 말했잖아. 당신이 이 괴물을 만들었어. 그들은 늑대처럼 서로를 갈갈이 찢었고 각자 서로를 비난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았다면 보는 것이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 유진은 완전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주에 저를 우연히 만난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놀랐고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분노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은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관계는 아마도 그가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을 거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제 역할에 대해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처리한 방식,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방식. 저는 제 남편을 떠났을 때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것을 찾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몇 분 더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도 대결도 없었고 오직 자존감과 경계에 대해 귀중한 무언가를 배운 두 여자만이 서로의 동행을 인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평화를 찾았던 호숫가 전원주택과 비슷한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그것은 저의 성역, 치유하고 성장하는 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감싸는 베란다, 아침 햇살을 들여보내는 큰 창문, 그리고 제가 채소와 꽃을 기르기 시작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준영에게 썼던 쪽지,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쓰여진 쪽지를 들고 벽난로에서 태웠습니다. 그것이 재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잔인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적 회복, 바디 포지티브, 그리고 재정적 독립에 초점을 맞춘 풍만한 여성을 위한 웰빙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추락 후의 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며칠 만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저에게 연락하여 유해한 관계를 떠난 이야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힘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삶을 처음부터 재건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존자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옹호자가 되었고 목소리가 없다고 느끼는 여성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으며 제가 도망쳐 나온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초여름의 조용한 저녁에 전원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호수를 분홍색과 금색 음영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와인과 시내 빵집에서 사온 신선한 빵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제가 그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데요?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아껴왔어요. 은서 씨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도. 저는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지성, 당신의 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당신이 결혼했을 때는 더욱 그랬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만약 우리 사이에 가능한 것을 탐색하고 싶다면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 이익을 보호했고 제 결정을 지지했으며 저를 존중과 존엄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보이거나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짓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지만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자랄 수 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욕망 밖에서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해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압력도 기대도 없었고 단지 더 많은 것의 가능성이 공중에 부드럽게 매달려 있는 채로 서로의 동행을 즐기는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제 전원주택 문간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들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여자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족하지 않을 남자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두려움이 없는 누군가였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승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저의 좌우명이 된 단어들을 속삭였습니다. 제가 마침내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전원주택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고통, 배신, 그리고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며 보냈던 세월에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인 생활 전체에서 처음으로 저는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침내 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때 당신은 관계를 위해 싸웁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싸웁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중요할 때 힘을 찾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에 구독해 주세요.